뭐? 서울로 가버린다고? 그럼 나는 당신이 알아서 살아요.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어. 남편은 배신감에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온 줄 알아요? 이런 천인공노할 여편네를 봤나? 남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빗나간 지팡이는 어머니의 뺨에 생채기를 남기며 벽에 부딪혀 반동강 났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두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못해?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걸로 뭐? 때리기라도 하게? 미친 여편네구만. 한번 해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곧 60세가 되는 박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70세 구병만, 그리고 자식들에 관한, 그러니까 박 씨와 박 씨의 가족이 살아온 이야기이죠. 박 씨가 부직갱이를 가지러 뛰쳐나가는데 서럽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다시 손발을 휘두르는 저 늙은 남자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지금까지 박 씨가 버틴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말이죠. 자식들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폐기 처분했을 남자와 살며 힘들었지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얻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참고 살 수 있었던 것이겠죠. 남자는 모르고 있지만 박 씨는 곧 복수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날들을 죽지 못해 살도록 비참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죠. 박 씨는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으며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피해 박 씨가 10살이 되던 해에 도망을 갔습니다. 혼자 말이죠. 그리고 박 씨는 11살부터 도망간 어머니 대신에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살았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버지는 박 씨가 14살이 되던 해에 술에 취해 대문 밖에서 자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던 친할머니 손에 길러졌죠. 그때는 그럭저럭 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친할머니는 박 씨를 데리고 온 이듬해 병환으로 몸져 누웠고 어린 박 씨가 그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보호자 없이 길거리에 내쳐지지 않은 걸 감사하며 할머니를 돌보아야 했죠. 그리고 박 씨가 성인이 되던 해에 할머니는 눈을 감았고 박 씨는 세상에 홀로 던져졌습니다. 박 씨는 20대 시절에도 내내 외로웠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해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았는데 마음 붙일 곳 없이 외딴 섬처럼 떠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7살이 되었을 때 박 씨는 남편을 만났죠. 당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을 드나들던 거래처의 젊은 사장이 남편 구병만이었습니다. 박 씨와는 10살 차이가 났는데 박 씨를 눈여겨보던 남편은 몇 달 안 있어부터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습니다. 박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일만 하고 사느라 연애 한 번 못 해봤는데 가진 것 없이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처지가 서로 다른 것도 마음에 걸렸고 10살 차이가 나는 것도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첫눈에 반했다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너무나도 다정했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 모습에 결국 박 씨는 다음 해에 공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박 씨가 28, 남편이 38이었죠. 갑자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된 삶이 얼떨떨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인생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향해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지난달에 준 것 안 남았어? 다 쓴 지 오래됐어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안 줬잖아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백날 벌어와야 뭐해. 줄줄이 새는데. 내가 회사 사정 어렵다고 몇 번 말해. 좀 아껴 써.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을 무렵부터 남편의 사업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넓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단독주택에 방 한 칸에 새들어 살기 시작했죠. 생활비를 줘야 아껴서 쓸 것인데 남편은 박 씨를 집에서 돈만 까먹는 식충이 취급을 했습니다. 돈이 떨어져 감에 따라 남편의 애정 또한 시들어져 갔습니다. 내년이면 둘째도 좀 크잖아요. 그럼 애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도 나가서 돈 벌게요. 뭐? 지금 나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해. 남편 우습게 만들지 말고. 남편은 박 씨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울어진 가세는 쉽게 일으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가족이 있으니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난을 견디지 못해 마음마저 가난해져 버렸죠. 남편이 밤늦게까지 회사 일에 매달려 있다가 자정이 가까워서 퇴근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2살 배기 둘째 딸이 그날따라 잠투정을 하느라 칭얼거렸죠. 부엌에 방 하나 딸린 작은 집이라 네 식구가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남편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애 조용히 좀 시켜. 잠 좀 자게 해. 알았어요. 영지야, 또. 누워서 아이의 가슴을 토닥거리던 박 씨는 남편의 짜증스런 말에 얼른 딸은 안아들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서 서성거리며 흔들었지만 딸 영지의 칭얼거림은 멈추지 않고 오히려 크게 울기 시작했죠. 야, 데리고 나가. 잠을 자야 출근을 할 거 아니야. 방에서 남편이 큰 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박 씨는 딸을 꽁꽁 싸매고 포대기로 업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를 이불로 한 번 더 덮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겨울의 새벽은 시리도록 추웠고 가루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엎혀있는 딸이 추울까봐 덮고 있던 이불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리고는 문 밖을 서성거리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참 아이는 1시간 넘게 칭얼대더니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조심조심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온 박 씨의 손발은 꽁꽁 얼어붙은 채였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도록 아이를 내려서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 옆에 딱 붙어 누워서 딸이 조금이라도 칭얼거릴 낳치면 얼른 가슴팍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새벽 내내 박 씨는 잠을 설쳤고 아이도 날이 밝아올 무렵이 되어서야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밥 차려. 선잠에 들었던 박 씨가 툭툭 치는 느낌에 비몽사몽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옆에 서서 발끝으로 박 씨를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부엌에서 남편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방 안에서 또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밥 먹던 숟가락을 탁 하고 집어던지듯이 밥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짜 밥맛 떨어지네. 너는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날이 갈수록 점점 거칠어지는 남편의 언행에 박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백날 밖에서 고생하면 뭐하냐? 집안이 개판인데. 빨리 가서 입을 틀어막던지 해. 미련하게 서 있지 말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어린애가 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 씨가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중얼거리자 남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이제 말대꾸까지 해. 남편은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사람처럼 얼굴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때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밥상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박 씨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집어던졌는지 바닥은 반찬으로 온통 엉망이었고 천장은 김치 국물로 범벅이 돼 꼭피처럼 빨간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남편은 분풀이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지 상을 엎은 뒤에도 여전히 씩씩댔습니다. 니들 먹여 살리느라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가장을 가장처럼 보질 않지? 집구석이 이 모양인데 바깥 일이 잘 풀릴 리가 있겠냐? 네가 뭘 알겠냐? 집에서 놀고 먹는 주제에. 그래서 내가 일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늘 왜 이러는 거예요? 나도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아요. 애 둘 키우고 살림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라고요. 조금 어려워도 같이 이겨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박 씨가 울먹이며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변해가는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고 박 씨도 지치는 점점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이 번쩍했고 왼쪽 뺨에 불이 난 듯한 감각이 찾아들었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아버지에게 맞을 때 말이죠. 볼을 감싸쥐고 박 씨는 큰 충격에 빠져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순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험악하게 얼굴을 구겼습니다. 꼭 맞아야 말을 듣지. 박 씨의 입이 꾹 다물렸습니다. 고통과 공포로 인해 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런 박 씨를 한심하다는 듯이 한번 쳐다보더니 남편은 출근해 버렸습니다. 여전히 우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 씨는 한참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엎어진 밥상을 치우며 눈물을 흘렸죠.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꼭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꿈을 꾼 것이고 아버지에게 맞았던 그 시절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종종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 자신도 모르는 성향이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박 씨에게는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억울한 것은 남편은 바깥에선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애처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난 씨는 좋겠어요.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 있어서. 아주 정난 씨 앞에만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네. 남편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한 박 씨. 어찌나 남편이 박 씨를 살뜰하게 챙기는지 보는 사람들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먹을게요. 나중엔 거의 입에 넣어주려 하는 남편 때문에 박 씨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쉬. 그때 어느덧 4살이 된 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6살이 된 첫째 아들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런 박 씨를 남편이 도로 앉혔습니다. 내가 데리고 갔다 올게. 당신은 마저 먹어. 그러더니 박 씨 대신 자리를 뜨는 남편. 어우, 정말 알아주는 애처가라니까. 남들은 웃는데 박 씨만은 웃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모르겠지. 집에서 남편이 어떤지 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 씨는 날아오는 두루마리 휴지에 얼굴을 얻어맞았습니다. 밖에서 태도가 그게 뭐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죽상을 하고 밥을 처먹고 있어. 뭐 초상 났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들, 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종종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가끔은 손발이 날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편과 살고 싶지 않고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 옛날 자신만 두고 도망가서 지금까지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폭력이라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서서히 익숙해져 갔고 무뎌져 갔습니다. 박 씨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하루하루가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살얼음판 위에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에 김치 하나만 먹고 살아도 좋으니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비밀스런 사정을 아는 옆집 아주머니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이라도 쳐. 아직 젊은데 왜 그러고 살아? 애들은 어쩌고요. 지금 애들이 문제야. 새댁이 죽게 생겼는데 설마 핏줄인데 지 자식들을 때리겠어? 그래도 애들을 절대 두고 갈 순 없어요. 애 둘을 여자 혼자 어떻게 키워? 그래서 박 씨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38일 때, 그러니까 아들이 9살, 딸이 7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생활고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못마땅해 하던 남편도 손가락만 빨고 살 수는 없기에 더 이상 박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박 씨를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에 있는 도시락집에서 일을 했는데 다음날 단체 주문이 있어서 저녁 늦게 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박 씨를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었는데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 있었습니다. 야, 저거 누구야? 집으로 들어가려던 박 씨를 남편이 불러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박 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놀라? 뭐 죄 지었어? 누구냐니까? 가게 사장님이요. 이게 미쳤구나. 이 밤에 남자 차를 타고 집에 와. 그러더니 박 씨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어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집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그 앞에서, 그 어린 아이들 앞에서 박 씨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자 사장님이에요. 남자 아니에요.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남편의 머릿속에선 박 씨는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가 쏟아지는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견디고 있는데 엄마 때리지 마세요. 아들이 그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남편은 그런 아들을 밀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씨가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또 그 모습을 본 딸은 집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만 좀 해요. 제발. 애들은 무슨 죄야? 박 씨가 악을 썼지만 날아오는 것은 더욱 혹독한 발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에 못 이겼는지 밖으로 나가 보일러실에 있던 부직갱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박 씨에게 휘둘렀습니다. 박 씨는 이러다 죽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갔던 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구씨.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7살 난 딸이 길 건너 과일가게 아저씨를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들어와서 말리자 남편은 깜짝 놀라 폭력을 멈췄습니다. 말로 해, 말로. 나는 상황도 모르고
영지가 엄마가 맞고 있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고 왔는데 이를 어째. 남자는 난감한 듯 중얼거렸고 그 소리에 남편이 또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경찰에요? 아니, 형님. 그냥 집사람이랑 사소하게 다툰 것뿐인데 왜 경찰을 부르셨어요? 아니 나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지. 내가 너무 흥분했네. 여보, 미안해. 놀랐지? 그러면서 박 씨를 일으켜 세우는데 혐오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남편은 과일 가게 아저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했습니다. 또 같은 일로 신고 들어오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아이고, 물론이죠. 경찰은 과일 가게 아저씨와 아는 사이였고 상황을 전해 듣더니 남편과 박 씨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에 경고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가고 남은 건 박 씨 가족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아이들과 박 씨를 보더니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다시 경찰에 신고하는 날에는 너 죽고 나 죽는 날이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주변을 의식해서 그런지 박 씨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손을 올렸다가도 슬그머니 다시 내렸죠. 박 씨는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것 같았습니다. 신고만 했더라면 이렇게 맞지 않을 수 있는 거를 왜 그동안 맞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아들, 딸 때문에 참고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오히려 아들, 딸이 박 씨 때문에 참아야만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어리석은 탓에 자식들까지 폭력에 노출되며 살아왔던 것이죠. 남편은 얌전해지긴 했지만 그 버릇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이번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숨죽이고 살다가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또 손찌검을 하던 어느 날 밤 아이 둘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짐을 챙기고 모아놨던 현금도 들고 말이죠.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식당에 취업해 식당 건물에 딸린 뒷방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남편이 쫓아올 것만 같아서 늘 쫓기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남편만 없으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자 혼자 애 둘을 키우며 살기엔 세상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죠. 아이들은 커가는데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식당 뒷방에서 나와 단칸방을 구했어도 아이들 학원 보낼 돈도 빠듯했죠.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 늘 부족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에서 나오니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운 세월이 말이죠. 어느덧 박 씨는 45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딸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학원 다음 달부터 안 나갈래요. 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아니,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집중이 잘 돼요. 남들은 학원에 개인과외까지 몇 개씩 한다는데 박 씨는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아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서 늘 한 달, 2달씩 밀렸습니다. 아들이 크니 집안 사정이 빤한지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속이 깊은 아이라 말은 안 하지만 돈 없는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벌써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니야. 학원비 입금할 거니까 걱정 말고 다녀. 엄마가 깜빡했어. 그리고 그날 밤 박 씨는 아이들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왜 늘 내 인생은 힘들까? 그리고 내 인생 때문에 왜 내 자식들까지 힘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누군가 식당으로 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잘 지냈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을 보자마자 박 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 씨에게 남편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동안 당신이랑 애들 생각 많이 했고, 다시 당신 찾아오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어. 남편은 박 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딴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 다시 일으켜 세웠어. 그러려고 바로 당신한테 몰아온 거야. 가난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들어서 당신한테 모질게 했어. 이제는 그럴 일 없어. 지난날의 나를 용서해줘. 돌아가요. 난 할 말 없어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라져요. 제발. 박 씨는 그런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을 보니 예전에 맞았던 곳이 욱신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난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돈도 많이 벌었어. 당신 위해서 2층 전원주택도 사놨어. 이제 애들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당신 더는 고생 안 하고 살게 할게. 남편은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박 씨는 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박 씨에겐 그저 지옥 같은 과거를 만들어준 악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시 돈이 생기니 전처럼 다정해진 남편을 징그럽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젓다가 문득 다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자식들. 늘 부족하게 키워야만 했던 자식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속에서 불이 이는 듯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째서 피해자인 자신들은 이렇게 여전히 허덕이며 살아야 하고 가해자인 남편은 혼자 인생 역전에 성공해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대로는 너무 분통스러웠습니다. 박 씨는 생각해 보겠다며 남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놀랄만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좋아요. 그 돈으로 공부해서 대학 가고 꼭 성공해야겠어요. 아들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 또한 엄마의 뜻대로 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 박 씨와 아이들은 단칸방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이 사뒀다던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한켠엔 그네도 보이고 옆마당엔 황토로 된 아궁이가 보였습니다. 집도 어찌나 큰지 꼭 영화에 나오는 집 같았습니다. 박 씨가 꿈꿔왔던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박 씨의 가슴이 메마른 지 오래였죠. 여보, 남편이 은근히 박 씨의 어깨를 감싸 안자 박 씨는 그 손을 치웠습니다. 2번 다시 애들이나 나한테 손 올린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을 해? 절대 그럴 일 없어. 남편은 지난 날은 잊은 듯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다시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무슨 고생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전보다 확실히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박 씨는 남편이 장담했던 것처럼 더는 고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차가운 반면 삶은 놀라울 정도로 윤택해졌습니다. 아들, 딸이 필요한 과외는 다 시켜주었고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꿈도 못 꿨을 호사였습니다. 나 내일부터 요리학원 가요. 뭐? 그런데 왜 가?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것저것 배워두면 좋지. 박 씨는 외출을 자주 했고 학원도 다녔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싫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자아를 좀 찾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남편이 아닌 돈을 대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박 씨도 좋은 옷 입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며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박 씨를 보며 전전긍긍했습니다. 한번 도망간 전적이 있으니 또 언제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돈이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학원 끝나고는 가끔 아이들과 시간을 맞춰서 외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모른 척 각자 방에 들어가서 쉬었죠. 남편은 늘 홀로 저녁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누구 하나 남편의 비위를 제대로 맞춰주지 않으니 빈정이 상하기도 했고 마음을 열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공간에 사는 남처럼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까 그놈 누구야? 누구? 아까 학원에서 통화했을 때 남자랑 같이 있었잖아. 학원 수강생들 중에 남자도 많아. 뭐? 그딴 데를 다녀? 당장 그만둬. 그만 못 둬. 뭐야? 진짜 보자 하니까 넌 남편이 만만하냐? 봐주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한없이 기어올라. 뭐? 개가 똥을 끊지 남편이 버릇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또 때리게? 다시는 그런 일 없다며? 그랬는데 너 보니까 맞아야 정신을 좀 차릴 것 같다. 그러더니 남편은 박 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획 하고 돌아간 고개를 얼른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무슨 기운이 났는지 박 씨도 눈이 돌았습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했지? 박 씨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습니다. 왜? 덤비게. 그런 박 씨를 보고 남편이 이죽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때리려고 팔을 번쩍 드는데 현관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남편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학원 끝나고 돌아온 아들이 남편과 박 씨를 보고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힘도 못 써보고 뒹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아들이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또 엄마 때리려고. 아들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19이 된 아들은 어느새 남편보다 덩치가 훨씬 커졌고 힘도 더 세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곧 60이 되는 남편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죠. 영서가. 박 씨가 아들을 부르자 아들은 잠시 남편을 노려보더니 바닥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곧 죽는다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영서가 못 볼 꼴 보여서 미안해. 저희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살고 계신 거 알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히려 박 씨를 위로하는 아들. 자식 때문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다시는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1년, 2년 더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몸이 안 좋아지니 나중엔 오히려 박 씨나 아이들에게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늙음하게 버림받겠구나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모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런 자식들을 위해 서울의 아파트도 한 채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자신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까지 입학하자 박 씨도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야 한다는 핑계로 집을 떠나왔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불만스러워했고 박 씨는 졸업할 때까지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안심시켰죠. 그러다가 아들, 딸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점점 말라간다 싶었는데 위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 잘못 부딪히는 바람에 허리도 다쳐서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간병인을 왜 쓴다는 거야? 당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할 일이 많은데. 무슨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오늘은 애들한테 가봐야 해요. 또 서울에 간다는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했고 아직은 집 밖엔 혼자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돈으로 간병인과 가사도우미를 두고 마음껏 돌아다녔습니다. 자주 서울도 오갔고 취미생활도 하며 말이죠. 남편은 아픈 자신을 두고 잘 사는 박 씨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 듯 했습니다. 가끔은 죽기 싫다며 울기도 했고 젊어서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도 했죠. 혼자서만 몸이 늙고 병드니 정신도 병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는 거기에 적당히 맞장구 쳐주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허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됐지만 위암은 수술을 받아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쩌면 박 씨는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 아들은 30이 되었고 딸은 28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시집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앞으로 많은 재산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들, 딸이 살던 서울에 있는 집도 박 씨의 명의로 바꿔주었습니다. 내가 달리 가족이 어딨어? 나 보살펴 줄 사람은 당신이랑 애들밖에 없어. 알지? 나중에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에 가서 같이 살자. 아무래도 나이 들면 큰 병원이랑 가까워야 하잖아. 남편은 늘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자식들은 결혼을 끝으로 남편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 한 채씩 모두 바꿔는 절연을 해버린 것이죠. 내가 그동안 지들한테 퍼부은 돈이 얼만데? 괘씸한 것들. 남편은 노발대발했고 그건 원래 저희가 받아야 하는 몫이에요. 그렇게 괴롭게 했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 보상금이라고 생각해요. 아들, 딸은 태어났습니다. 박 씨도 결코 아이들한테 아버지를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아들, 딸이 자리 잡는 것을 보았으니 곧 남편을 떠날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서울로 가버린다고? 그럼 나는? 당신이 알아서 살아요.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설마 처음부터 그럴 작정이었어? 남편은 배신감에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온 줄 알아요?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여편네를 봤나? 남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빗나간 지팡이는 박 씨의 뺨에 생채기를 남기며 벽에 부딪혀 반동강 났습니다. 남편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박 씨를 밀쳤습니다. 이 손길 한 번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대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는지 박 씨는 그저 한 발 물러나고 말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편을 두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당장 돌아오지 못해? 도망가는 줄 알았는지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죠.
박 씨는 두리번거리더니 아궁이 뒤에 세워져 있던 부직갱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박 씨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걸로 뭐? 때리기라도 하게? 미친 여편네구만. 한번 해봐. 왈왈 지저대는 남편을 향해 박 씨는 부직갱이를 휘둘렀습니다. 당신만 때릴 수 있는 줄 알아? 남편은 진짜로 때릴 줄은 몰랐는지 악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박 씨는 쓰러져 있는 남편을 몇 번이고 내리쳤습니다. 때려본 사람이 때린다고 쇠막대를 휘두르는 박 씨의 몸짓은 어설퍼서 힘이 많이 실리지 않았는데도 남편은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아마 힘없는 노인네가 된 남편에겐 충분히 큰 고통일 것이었습니다. 진작에 이러고 싶은 것을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부직갱이를 집어던지고 남편의 멱살을 잡고 짤짤 흔들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누워서 앓는 소리를 내는 남편을 내버려둔 채로 박 씨는 통장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야금야금 모아뒀던 돈이 들어있었죠. 남편은 뒤늦게 전화가 와서 고소해버리겠다고 했지만 박 씨는 말없이 사진 몇 장만 전송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집을 뛰쳐나올 때 찍어두었던 폭행의 흔적들, 그 뒤로도 뺨을 맞았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고스란히 저장해두고 항상 휴대폰에 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안 하고 싶어도 다신 보지 말고 삽시다. 병든 남편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전원주택은 남편이 전에 절반은 박 씨의 명의로 바꿔줬었는데 박 씨는 바로 소송을 했습니다. 훗날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박 씨는 자신의 몫을 받은 뒤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이제 박 씨는 가진 것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박 씨의 나이는 아직 59세. 창창하다면 창창한 나이였습니다. 남편 덕분에 노후 준비도 짱짱하게 됐으니 이제 남은 인생 즐길 일만 남았죠.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쳤으면 영 끊고 살지. 미련하게 다시 합쳤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박 씨는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풍족하게 키웠고 번듯한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도 고된 삶에서 벗어나 취미생활도 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박 씨가 도망갔을 때 남편이 새 살림을 차리지 않은 게 다행스러웠습니다. 배우자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진 못했지만 그거 하나 포기하고 다른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아등바등 살았다면 못 얻었을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같은 선택을 할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줘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도 자주 얼굴을 보며 살았고 얼마 안 가 손주들도 보았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암이 다시 재발했다며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 집이 넘어갔어도 길에 나앉지는 않은 모양이었지만 그 말년은 틀림없이 쓸쓸하고 비참할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남은 인생을 평생 자신을 때린 남편의 병수발 들며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 씨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시 한번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며 비로소 박 씨는 홀가분하게 아들, 딸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예의 없게 이게 무슨 경우예요? 상견례면 결혼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일어나다니요.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닌가요? 한마디 한마디마다 경악스러웠고요. 무엇보다도 그 옷차림. 어떻게 상견례에 그런 차림으로 오실 수 있죠? 예의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여보세요. 그러게 내가 편안한 복장으로 가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내복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옷 입고 온 걸 가지고 이해를 못 하나요? 그쪽이 골프를 못 쳐서 잘 모르나 본데. 아니,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리 가벼워도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서 학교 나온 사람은 그렇게 안 배우나요? 뭐라고요? 우리 딸이 시골 촌놈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마지못해 허락했더니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 나왔는 줄 아세요? 그건 모르겠고 어디 캠핑하러 오신 것 같기는 하네요. 사람이 말이면 단 줄 아나? 우리 애 정도면 더 좋은 혼처 널리고 널렸어요. 민준이가 어디 가서 서울서 대학 나온 이런 참한 여자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황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동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상견례 날짜를 잡았던 황진숙 씨. 상대방 부모를 만나보기도 전에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 이토록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황 씨는 예비사돈의 차림새를 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첫눈에 웬 등산복을 입고 나타났나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골프웨어였습니다. 하지만 골프웨어든 뭐든 등산복처럼 보이는 격없는 차림이었음은 틀림없었죠. 그런데 상대방의 적반하장 반응에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겠거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몰상식한 예비사돈의 말에 황 씨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더니 이내 입을 열었고 황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황 씨는 서울에서 차 타고 4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3살이 됐을 때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다가 4년 뒤에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착해서 60세가 된 지금까지 쭉 같은 곳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아들은 대학까지는 황 씨의 품에 있다가 졸업하며 곧바로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너는 왜 여자친구 생겼다는 말을 안 해? 아들이 30이 넘도록 별다른 소식이 없자 황 씨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연애도 하고 해야 30 중반에 결혼을 하지 않나 싶어서 왠지 애가 탔는데 아들이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뭐? 황 씨가 깜짝 놀라서 대꾸했습니다. 1, 2주에 한 번씩 통화를 하고는 했는데 한 번도 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만 했고 취직하고서는 늘 일밖에 모르던 아들이 어느새 연애를 하고 있다니 놀랍고 기쁜 일이었죠. 좀 됐어요. 그냥 말씀드리기 그래서요. 궁금해 하시는 줄 몰랐어요. 아들은 조금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가까이 살면 한번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건데. 아쉽다. 너무 멀어서 아들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는데 여자친구를 보여달라고 먼 길을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나중에 서울 오실 일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전하자 황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너무 숙맥으로 봤네.
그러면서 황 씨보다도 더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명절에 아들이 내려와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저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해요. 만난 지 1년 정도 됐다더니 벌써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정말? 어쩌다 그렇게 빨리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야? 유나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조금 결혼을 서두르길 바라세요. 여자친구가 아들과 동갑인 33살이라 나이가 많이 찼다며 그쪽 부모님이 아이도 낳고 하려면 서두르자고 말했다는 아들. 그러면 그 부모님도 만나뵌 거야? 네, 지난달에 우연히 한 번 뵀어요. 아들이 상대방 부모를 이미 만나봤다는 말에 점점 아들의 결혼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벌써부터 긴장이 됐죠. 명절이 끝나 아들이 돌아가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괜찮았지만 장소가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까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황 씨 부부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황 씨에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좀 상의를 해봤는데요. 결혼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처럼 그 부분은 이해하는 바였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 직장도 모두 서울이었고 예비 사돈도 서울에 오래 거주하고 있으니 서울에 있을 하객이 황 씨 부부의 하객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는 내려가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아들의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그쪽 부모님은 괜찮으시대니? 여자친구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황 씨도 잘 됐다 싶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상견례 전에 유나 안 만나 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자 황 씨가 휴대폰 넘어가 보이지도 않는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대도 금방 보잖아. 주말에 내려오겠다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그 다음 주가 상견례인데 주말마다 이 먼 거리를 오가는 게 걱정스러웠죠. 그리고 어차피 상견례 날짜도 잡힌 마당에 여자친구를 한 번 더 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날짜를 꼽아보며 설레던 황 씨는 일주일 뒤에 황당한 소리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골치 아픈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게 여자친구 부모님이 상견례를 서울에서 했으면 하셔서요. 뭐?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 식당도 예약해뒀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좋기로 소문난 한정식집을 예약해 놓은 황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일요일 하루 쉬는데 내려가셨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오는 게 고생스러울 것 같다고요. 그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도 가야 하는데 내려오나 올라가나 고생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서울에서 하는데 상견례 때 한 번 내려오는 걸 가지고 고생이라고 말하는 게 배려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오시면 호텔 잡아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건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한번 여쭤나 보라고 하셔서요. 아들의 목소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출근 안 하니? 남편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 쉬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하루는 더 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더 자유롭지 않나 생각이 들었죠. 내려오시면 우리가 호텔 잡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려. 아니면 결혼을 여기서 하던가?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것에 빈정이 상해 황 씨가 조금 날카롭게 대꾸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말렸습니다. 왜 그래? 민준이 난감하게.
그냥 우리가 올라가면 되지. 아니, 이건 좀 경우가 아니지 않아? 그쪽 사정이 그러면 우리가 양보하면 되지. 식당 문을 이틀이나 닫을 수 없겠지. 그럼 당신은? 나는 그냥 하루 더 쉬면 되지 뭘. 말은 그렇게 해도 아무리 아파도 출근은 하는 성격을 황 씨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회사 하루 안 나가는 게 중요해? 죄송해요. 그러자 황 씨는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을 했나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일로 만나는 건데 벌써부터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갈게. 식당은 취소해야겠네. 감사해요. 아들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옷은 준비 안 하셨죠? 안 그래도 오늘 네 아빠랑 같이 백화점에 가려고 해. 상견례에 입을 양복을 새로 사기 위해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두 분 새 옷 사드릴게요. 아까 어머니 계좌로 입금했어요. 아들은 돈을 붙였다며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황 씨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원래 아들이 이런 거 해주는 건가? 결혼을 처음 시켜 보기에 물었더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죠. 그런데 원래 그러는 거 아니라도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괜스레 뿌듯해졌습니다. 너희 아빠는 양복 맞추고 엄마는 원피스 입으면 되겠지? 네. 넥타이도 새로 사세요. 알았어. 결국 기분 나쁜 통화였지만 기분 좋게 전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3일 뒤에 아들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볍게 입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입는 게 무슨 말이야? 이미 남편의 양복과 자신의 원피스를 사서 옷장에 걸어두었는데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식사도 해야 하니까 편하게 입고 오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만 너무 차려입고 오시면 좀 그럴까봐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입는다는데 그래? 원피스는 좀 그런가? 그래서 저도 넥타이는 안 매고 가려고요. 황 씨는 전화를 끊고 고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격식이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입고 만나자는 소린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나도 그럼 넥타이는 안 매고 가지 뭐. 우리 옷차림이 너무 오바스러울까봐 걱정되네. 당신도 그러면 와이셔츠만 입고 가던지.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만나는 건데 너무 편하게 입고 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남편은 아들처럼 타이 없이 양복을 입기로 했고 황 씨는 검정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긴 들어보면 요즘엔 커피만 마시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각 잡고 만나지 않기도 한다더라. 전날이 되었을 때는 황 씨는 오랜만에 미용실도 다녀왔습니다. 깔끔하게 커트도 하고 손질도 하고 왔죠.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땐 이른 점심을 먹고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녁 6시에 약속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통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가서 기다리자 했죠. 아들이 예약했다는 식당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했을 때는 4시쯤이 되었습니다. 벌써 도착하셨다고요? 아니, 혹시 몰라서 좀 일찍 출발했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 휴게소도 한번 들렸는데. 그래서 이 근처 커피숍에 아빠랑 들어와 있거든. 너는 시간 맞춰서 천천히 와. 아들이 전화로 어디쯤 왔는지 물어보길래 대답했더니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1시간 뒤에 아들이 황 씨가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끔하게 차려입은 아들을 황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준아, 잘 지냈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래도 기다리신다는데 어떻게 안 와봐요? 우리 때문에 괜히 급하게 준비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황 씨 부부와 아들은 앉아서 30분쯤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일어나지. 10분 전에는 가야지. 그리고는 다 같이 일어나서 식당으로 갔죠.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가서 한쪽에 일렬로 앉았습니다. 아이고, 긴장되네. 2번은 못하겠다. 2번 하면 되겠어? 괜스레 농담을 주고받으며 물을 홀짝거렸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와 사돈네가 도착한 시간은 6시 20분이었습니다. 이 방인가 보다. 얼른 들어가 봐. 문밖이 소란스러워졌고 드륵하고 문이 열리며 3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황 씨는 누군가 방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제일 처음으로 들어온 여자가 황 씨의 아들을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황 씨 부부를 향해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엄마예요. 저희가 좀 늦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남자와 젊은 여자. 아, 안녕하세요. 황 씨는 애써 표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턱이 툭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맞은편에 의자를 빼서 앉은 예비사돈의 옷차림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웬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나 싶었는데 앉아서 자세히 보니 골프웨어였습니다. 남자는 지퍼가 달린 등산복처럼 생긴 남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카라가 있는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빈말로도 깔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 씨의 남편과 아들도 당황한 눈치였는데 상대방 부모는 오히려 황 씨 가족의 옷차림에 불만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민준이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편하게 입고 만나자고요. 근데 이렇게 차려입고 나오시면 마음이 좀 불편하네요. 언짢은 기색을 보이는 예비 안사돈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도 옷을 좀 바꿔서 입긴 했는데. 하지만 아무리 변명조로 말해도 서로의 옷차림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힐끔 보자 그쪽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황 씨의 아들과 소통이 잘 안 되었던 건지 예비 며느리의 옷차림도 황 씨네에 비하면 무척 가벼워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그래도 골프웨어를 보다가 봐서 그런지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황 씨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맞은편에 앉은 아들에게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아들이 수습하기 위해 나서서 말하자 상대방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자리일수록 편하게 만나야 되는데 말이야. 가족들 사이인데 괜히 유난 떨고 오버스러울 필요는 없으니까. 졸지에 유난 떠는 오버스러운 사람들이 된 황 씨 부부는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황 씨 부부는 상견례에서는 아무리 격식을 덜어내도 한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많이 다른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의 상식으로서는 격식을 차린 가벼운 차림이 있는 거고 그냥 예의가 없는 차림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후자로 보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에이, 근데 뭐가 중요해요? 그쵸? 이내 상대방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골프를 좀 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입어요. 그러면서 빈 손을 마주잡고 허공에 휘두르며 스윙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골프 치세요? 아니요. 저희는 못 쳐요. 천연 기념물이시네. 요즘 골프 얘기 모르면 안 껴주는데. 그러면서 둘이 웃는데 황 씨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쯤 되니 혹시 아들의 여자친구도 부모와 같은가 하는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며 나눌수록 어떤 사람들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옷차림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나저나 시골에서 오래 사셨나 봐요. 고향이 거기신가? 시골? 황 씨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지방이긴 하지만 대도시이기 때문에 시골 소리를 들을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서울 빼고 다 시골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었지만 말이죠. 저희 남편은 거기가 고향이고요. 저는 민준이 어렸을 때 이사한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민준이가 대학도 거기서 나왔죠? 네, 아, 우리 딸은 서울에서 대학 나왔거든요. 밑도 끝도 없는 딸 자랑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하게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아들을 무시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방대라도 국립대였고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대학보다 괜찮은 학교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는 몰라도 아들과 비교하는 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차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었겠지만 이어진 대화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탁못을 박아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돌연 비장하게 말문을 여는 여자. 의아해하는 새쌍의 눈이 여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나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반반 하기로 했다고요. 그런데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그것만큼은 양보를 못해요. 집만큼은 무조건 남자 쪽에서 해줬으면 하네요. 형편이 정 안 되면 전셋집이라도 말이에요. 선심 쓴다는 듯이 하는 말에 기가 차서 순간 헛웃음이 새어나갔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 정도 여유가 안 되시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사위 대접이라는 게 다 해오는 만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뻔뻔함에 놀랐습니다. 아들도 듣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반박했습니다. 유나랑 집도 혼수도 전부 반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자 예비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그렇긴 한데 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서. 그러자 아들의 미간이 단박에 일그러졌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고 하자 남편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민준이랑 상의해서 마련하겠습니다. 남편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빈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집을 해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황 씨도 짐작했습니다. 안 그러면 내 아들이 단단히 무시당하며 살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으니 말이죠. 그런데 황 씨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상견례에 지각하고 등산복 같은 골프웨어를 입고 오고 아들의 학벌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집을 해오라는 이런 집과 연을 맺어야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 말이죠. 어디가 부족한 아들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누구든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맞는지를요. 그러자 황씨 가족의 말수는 점점 줄었고 상대방 여자가 대화를 주로 주도했습니다. 남편도 목이 타는지 잘 차려진 음식엔 손도 대지 않고 가끔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씨 부부가 참고 있는 것을 모르는지 상대방은 정도를 몰랐습니다. 사위가 예쁘면 나중에 우리 좀 더 늙었을 때 사업을 물려줄 수도 있어요. 자꾸 말하는 그 사업이라는 게 식당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공부시킨 아들,
식당 일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흘려듣는데 진담이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직장인 월급이 빤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지방대 나와서. 정 어렵다고 하면 물려줘야죠. 뭐. 황당했습니다. 아들은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자랑해 본 적은 없지만 또래의 남자들보다 연봉도 높았습니다. 도대체 예비 며느리는 서울대 나와서 의사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듣기로는 마찬가지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아니요,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요. 뭘? 그래도 회사원이라는 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큰 돈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벌써부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저희도 물려줄 회사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황 씨도 계속해서 헛소리를 들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시골에서 사업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서울이랑은 또 다르죠. 저희 식당이 삼겹살집인데요. 맛집이라 손님이 많거든요.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건 그렇고 개부라고 들었는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도 있긴 있으신가 봐요. 그 말의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있는지 첫 번째로 놀랐고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는 예비 며느리에게 놀랐습니다. 민준이만 뜻이 있다면 물려줄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친부는 아니지만 민준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에요. 남편이 화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데 편견 없어요. 그랬으면 결혼 반대했죠. 저는 오히려 제 딸한테 결혼하면 시어머니 잘 챙기라고 했다니까요. 아빠 없이 혼자 애를 어떻게 키웠겠어요? 기구한 팔자잖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황 씨가 화를 내기도 전에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시죠.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자리예요. 가만히 있던 아들이 입을 여니 상대방도 당황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러자 듣고만 있던 예비 며느리도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야.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어머님 걱정해서 한 말이야. 그렇지, 엄마. 어? 그렇지. 아니, 내 말은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딸이 과연 부모를 닮았을 것인가 생각했었는데 결론이 난 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저 혼자 키우지 않으셨고요. 기구한 팔자라고 하실 만큼 저희 어머니 험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새들어서 하는 삼겹살집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저희 아버지 회사랑 비교하는 건 우스울 정도라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 건 상대를 배려한 거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상대방 가족은 꽤나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아들이 평소엔 과묵해도 할 말을 못하는 성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머니가 힘들게 사셨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야. 예비 며느리가 주눅들어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풍족하게 곱게 사셨어. 그리고 피는 안 섞였어도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유나야, 이 결혼 나는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이만 일어날게. 어머니, 아버지, 이만 일어나세요. 황 씨와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따졌습니다. 아니, 예의 없게 이게 무슨 경우예요? 상견례면 결혼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일어나다니요. 예의가 없는 건 그쪽 아닌가요?
한마디 한마디마다 경악스러웠고요. 무엇보다도 그 옷차림. 어떻게 상견례에 그런 차림으로 오실 수 있죠? 예의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여보세요. 그러게 내가 편안한 복장으로 가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내복을 입고 온 것도 아니고.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 옷 입고 온 걸 가지고 이해를 못 하나요? 그쪽이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나 본데. 아니, 골프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리 가벼워도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서 학교 나온 사람은 그렇게 안 배우나요? 뭐라고요? 이래서 우리 딸이 시골 촌놈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마지못해 허락했더니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 나왔는 줄 아세요? 그건 모르겠고 어디 캠핑하러 오신 것 같기는 하네요. 사람이 말이면 단 줄 아나? 볼 건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애 정도면 더 좋은 혼처 널리고 널렸어요. 민준이가 어디 가서 서울서 대학 나온 이런 참한 여자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제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치는 여자. 유나야. 서울에 있는 전문대 나온 걸로 네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시는데 너는 할 말 없니? 그러자 여자친구의 얼굴빛이 안 좋아졌습니다. 전문대라도? 서울에 있는 전문대 나오기가 쉬운 줄 알아?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이래서 내가 교양 없는 재혼 가정에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이런 교양 없는 집에 아들 보낼 마음 없습니다. 피차 서로 결혼에 반대하고 저희 아들도 싫다고 하니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더는 할 말 없으시면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끝내자는 거야? 좋은 날 왜 이래? 그냥 사소한 오해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사소한 오해라고 생각하는 너와는 결혼 못하겠다. 아니,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우리 부모님 더 이상 욕보이지 마. 난 지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야. 뭐? 여자친구는 무척이나 충격받은 듯 보였습니다. 상대방 아버지도 거들며 말려보려고 했지만 이미 황씨 가족의 마음은 다친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 건데. 그렇게 유난을 떨면 누굴 만난들 마음에 차겠어요? 애들끼리 좋다는데 괜히 어른들 때문에 파토내지는 맙시다. 여자는 뒤늦게 누그러진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서로 얼굴 보는 마지막 날이에요. 민준아. 이런 시건방지고 배운 데 없는 나쁜 놈을 봤나? 감히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해? 말씀 가려서 하세요. 오늘의 이 가족의 행실이 앞으로 내 아들에게 보여줄 태도 중에 가장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시켰다면 이보다 더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을 게 뻔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해요. 결혼 날짜 잡기도 전에 이렇게 해주신 거요. 그동안 죄 안 짓고 산 보람이 있네요. 황 씨는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식당 밖을 나섰습니다. 문 너머로는 고래고래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유나가 따라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뜻은 아니셨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유나가 아들의 팔을 붙잡자 아들은 그 팔을 조용히 잡아뗐습니다. 아까도 말했지. 그게 오해라고 생각하는 너랑은 만날 수 없으니까 그만하자. 아들은 단호하게 말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황씨 부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말 들으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들은 무척 괴로워 보였습니다. 황씨 부부도 괴로웠지만 가장 괴로운 게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 기억도 안 난다. 그래.
우리 걱정은 말고 네 마음이나 좀 추슬러. 우리는 이만 내려갈 테니까. 이 시간에 어딜 가세요?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자 황씨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까? 그럼 모처럼 회사도 쉬는데 아들이랑 시간 좀 보내자. 이렇게 아들을 혼자 두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스스로 자책을 할 듯했습니다. 너도 몰랐잖아. 몰랐던 게 바보였죠. 그 와중에도 아들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칼같이 인연을 잘라내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황씨 부부가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전해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황씨가 어느 날 은근히 물었습니다. 요즘 다시 만나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냥 신중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러다 인연이 없으면 차라리 혼자 살죠, 뭐. 전에 같았으면 혼자라는 말에 화들짝 놀랐겠지만 세상에 얼마나 상식밖의 인간이 존재하는지 깨달아버린 지금은 아들이 알아서 하게 두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나 만났다가는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무서웠죠. 그래도 아들이 힘든 결정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지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고마웠습니다. 요즘에 부모를 저버리는 자식들도 많다고 하던데 적어도 황씨의 아들은 그런 아들은 아니었으니 황씨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돈 이야기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저도 장남으로서의 존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서글프고요. 없는 집에 시집 온 며느리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시는 어머니에게 실망했어요. 그렇게 동생들이 중요하시면 걔들 끌어안고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제 다시는 어머니 보러 안 가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없는 집에 시집 왔다는 며느리는 정작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 번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딸도 막내 아들도 어머니를 지옥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2세 신말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신 씨는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3번. 그때 그 경이롭고 벅찼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키울 때는 힘들었어도 대학 졸업시키고 취직하고 결혼까지 시키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인생이 세 자식들에 의해서 이토록 불행해질 줄 알았다면 젊었을 적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말해줬다고 한들 그 당시의 신씨라면 귀담아 듣지 않았겠지만 지금의 나를 과거에 내가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다른 삶을 살았겠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기에 상상뿐이었지만 신씨는 다시 태어난다면 결코 자식을 낳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신씨는 아들 2, 딸 1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그리고 막내가 아들이죠. 지금은 막내까지 모두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자식 셋을 가진 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말선아,
우리는 포기하기로 했어. 정말?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부정적이야. 10년간 안 생겼으면 포기할 때도 됐지.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신 씨의 단짝 친구 자영이 30몇 년 전 신 씨의 집에 놀러와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했던 친구는 이제 그만 아이 갖기를 포기한다고 했죠. 괜찮겠어?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하겠어. 입양 같은 건 생각해봤어? 생각해봤는데 그냥 애가 키우고 싶은 건 아니잖아. 남편이랑 내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만하게. 말선이 너는 복 받은 거야. 부럽다.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을 부러워하는 친구를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 씨는 이미 아이 셋을 낳은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말대로 신 씨도 스스로 복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자식을 자신은 셋이나 어려움 없이 낳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며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니 자식이 없어야 상팔자이면 자식이 셋이면 어떤 팔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상팔자의 정반대 말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신 씨는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 못 가르쳐서. 영권이 어머님, 저한테 사과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피해 학생 어머니가 곧 오시기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큰아들인 김영권은 학창시절 사고를 치고 다녔던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신 씨의 남편이 위암으로 세상을 뜨며 방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신 씨는 늘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이 발휘되도록 빌었고 아들이 징계를 받으면 신 씨는 학교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래? 친구들은 왜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긴 누가 괴롭혀요? 그냥 같이 논 것뿐이에요. 반항적인 아들을 보며 신 씨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안 그래도 막막한데 큰아들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그러다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저 대학 가려고요. 아들의 말을 듣고 신 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놀란 만큼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공부에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학에 가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부터 펜을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는 대학 문턱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잡고 공부해보겠다는 자식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큰아들은 삼수 후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수까지 하며 들인 돈에 신 씨는 등골이 휘었죠. 아들은 군대에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려나 했더니 뭐가 다 마음에 안 찼는지 취업 준비한다고 놀고 먹은 세월이 길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신 씨가 그 뒷바라지를 해야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원하지 않았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결혼을 하면 좀 더 착실하게 살겠거니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사업 자금? 네.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할 건데요. 어머니가 그 자금 좀 보태주세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땅 있잖아요. 남편이 병으로 죽기 전
신 씨에게 남긴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집과 경기도에 있는 땅이었죠. 힘들어도 그 땅을 처분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자식 셋 시집장가 보낼 때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결혼할 때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 자금을 보태줬었습니다. 그 땅 팔아서 저 좀 주세요. 그런데 그 땅을 전부 팔아서 모든 돈을 달라는 큰아들. 안 돼. 그건 나중에 네 동생들도 결혼시킬 돈이야. 하지만 그 밑으로 동생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둘째 딸도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죠.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잘 돼야 동생들도 잘 되는 거죠. 사업 잘 되면 제가 결혼시킬게요. 영주도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땅 팔아버리면 혼수도 못 가져가. 결혼을 1년만 미루면 되잖아요. 어떻게 땅 팔고 결혼을 미루라고 그래? 그러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왜 잘 안 될 걸 생각해요? 잘 된다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안 되더라도 그 독한 기집애는 지 앞가림 지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직업도 빵빵하고. 그래도 그건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번엔 며느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영권 씨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건 안 돼. 영주도 결혼한대. 저쪽 집이랑 반반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큰애랑 똑같이 보태주기로 했어. 바로 전날 저녁에 딸이 연락을 했습니다. 이듬해 결혼할 것이고 큰아들과 똑같은 금액을 달라며 말이죠. 어떻게 장남이랑 딸을 똑같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정말 서운하네요. 그래서 신 씨도 간밤에 고심해서 생각한 바를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잖니. 대신에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서 2천만 원만이라도 도와주마. 그것도 신 씨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땅을 제외하면 가진 재산은 집밖에 없었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 오롯이 신 씨가 갚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탐탁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 씨는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돈 이야기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선하듯이 2천만 원 보내고 마시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장남으로서의 존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서글프고요. 없는 집에 시집온 며느리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시는 어머니한테 실망했어요. 그렇게 동생들이 중요하시면 걔들 끌어안고 그렇게 사세요. 저는 이제 다시는 어머니 보러 안 가겠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없는 집에 시집 왔다는 며느리는 정작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신 씨도 조금 서운해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으로 어떻게든 도움이 됐으면 했습니다. 그 땅으로 막내 아들까지 결혼을 시켜야 하니 큰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팔아치워 버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둘째 딸의 결혼 날짜가 잡히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러 번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어도 막내 아들에게 물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보러 오지 않겠다고 했던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신 씨 그리고 동생들과 의절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들은 그 이후로 10년 넘게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쏙 썩으며 키운 아들을 결혼 2년 만에 잃어버렸습니다. 긴 세월 연락이 없는 아들을 가끔 떠올릴 때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키웠나 싶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큰아들과는 다르게 딸 김영주는 어렸을 때 속을 많이 썩히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는 모범생이었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휴학 한 번 하지 않고 장학금 받으며 대학에 다녔죠. 그러니까 딸에게는 큰아들에 비해선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의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딸은 직장 동료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가장 신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엄마, 나 3개월만 있다가 바로 복직할 거야. 딸이 결혼 후에 애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신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애는 어떻게 하고? 엄마가 봐줘야지. 당연하다는 듯 신씨에게 육아를 부탁했습니다. 엄마도 일해야지. 당시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신씨가 난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복직하면 그래도 엄마 용돈 정도는 줄 수 있어. 엄마 아니면 나 회사 다시 못 나가. 진짜 나한텐 중요한 시기라서 오래 쉴 수가 없어. 어려서부터 똑똑했던 딸은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듣기로는 사위보다도 직책이 높다고 했죠. 신씨는 딸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딸은 얼마 뒤에 복직을 했고 신씨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딸의 집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받은 돈은 한 달에 100만 원. 식당 일을 해서 벌어도 그것보다 훨씬 많았지만 그래도 딸을 돕는다는 의미가 컸기 때문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가족인 딸의 일을 도와주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착각이었습니다. 아, 엄마. 아직 멀었어. 내가 어젯밤에 분명 빨리 와달라고 했잖아. 가고 있어. 신씨는 숨을 헐떡거리며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출근 빨리 해야 된다고 했잖아. 중요한 회의 있다고. 6시 반까지 출근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딱 6시 30분이었습니다. 시간 맞춰 출발했다가 휴대폰을 두고 오는 바람에 중간에 다시 되돌아갔다가 급하게 나온 참이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걷다가 거의 뛰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죠. 신씨는 헐레벌떡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갈게. 딸은 신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사위와 함께 쌩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거실엔 어린 손자가 덩그러니 누워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의절하고 사니 신씨에겐 이 아이가 첫 손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쁘기는 무척 예쁘지만 아이를 돌보는 게 신씨에게는 특히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신씨는 손으로 무릎을 짚고 힘겹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씨에게는 오랫동안 앓고 있는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찌릿했고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꼭 탈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뜀박질까지 했으니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상태로 애를 안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까마득했습니다. 신씨는 10분쯤 앉아서 땀에 젖은 윗옷을 펄럭였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손자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띠링하고 문자 메시지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보니 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안방에 블라우스랑 바지 세탁소. 이렇게만 적혀 있는 메시지. 신 씨는 한숨을 쉬고 손자에게 우유를 마저 먹인 뒤에 포대기를 찾았습니다. 2시간 뒤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신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종이 가방에 들어있는 딸의 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 근처 세탁소에 걸어서 갔다 오니 그것만으로도 녹초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과가 그게 끝난 것일 리가 없었죠. 잠든 아이를 방에 눕혀놓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딸과 사위는 늘 일이 바빴습니다. 야근은 밥 먹듯이 했고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전혀 신경 쓰질 못했습니다. 아이만 돌보는 줄 알고 시작했던 일인데 어느샌가 신 씨가 전체 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재워놓고 일 조금, 깨면 우유 먹이고, 또 재워놓고 일 조금. 2시간을 이어서 자지 않는 아이 때문에 늘 마음이 급했습니다. 손자가 돌쯤 되었을 때 신 씨가 도저히 힘들어 딸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써라. 그렇게 일해서 월급 받으면 충분히 능력은 될 것 아니니. 좋은 회사에 다니니 정확한 월급은 몰라도 돈 걱정은 없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기나 살림이 다른 사람 손 타는 게 싫어. 엄마니까 부탁하지 내가 누굴 집에 들여? 무릎도 아프고 힘들어. 그럼 130만 원 줄게. 100만 원이고 130만 원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반년만 있다가 어린이집 보내자. 그러면 되지? 그나마 희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가 어린이집에 가면 일이 조금 수월해질 수는 있어도 고된 일상이 끝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3주 뒤에? 그래. 그래서 수술하고 2주쯤 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손자가 2돌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릎 때문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3주 뒤에 수술을 받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정도면 날짜도 넉넉한 것 같아 딸이 스케줄을 조정하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했지만 딸이 역정을 냈습니다. 아니 미리 상의도 없이 날짜를 정하면 어떡해? 3주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 왜 바쁘니? 그러면 조금 미룰 수는 있어. 신 씨는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로 서서 딸에게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2주면 일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2주일만 야근 안 하면 안 되나? 그럼 영주 네가 어린이집에서 해도 데리고 올 수 있잖아. 아니 그게 말이 돼? 회사가 장난이야? 나 곧 승진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말도 없이 수술을 받아? 딸의 짜증에 신 씨는 가슴 한켠이 싸르르 울렸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일단 취소할게. 너 시간 될 때 말해줘. 딸은 그런 신 씨를 심란한 표정으로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일단 출근할게.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무장갑을 벗고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챙겼습니다. 손자를 안고 집을 나서는 신 씨의 걸음걸이가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손자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보내고 돌아와서 부엌에서 반찬을 하고 있는데 문득 칼질을 멈췄습니다. 딸 때문에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 딱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쯤에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안 와도 돼. 왜? 신 씨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나이든 자신을 위해서 딸이 회사를 쉬거나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 이사 가려고. 멀리는 말고 여기서 3, 40분 거리? 회사랑은 더 가깝고.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가겠다는 딸의 말에 신씨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딸의 말에 차마 더 이상 축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남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됐어. 집도 그래서 넓히는 것도 있고. 그럼 사돈이 대신 집안일 봐주신대? 아니, 시어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그래. 허리도 아프시고. 그냥 사람 쓰기로 했어. 그 말이 어찌나 충격적이던지. 그래봤자 안사돈과 신씨는 서너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씨도 남편 없이 혼자였고 신씨도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딸은 남의 손에 맡기기 싫다며 굳이 신씨를 부려먹어왔죠. 무릎도 차일피일 미루다 5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멀쩡하던 허리도 이제는 고장이 났고 말이죠. 10년 가까이 딸집 드나들며 돌봐줬는데 아이가 크고 손이 덜 가니 결국 시어머니란 사람은 편하게 수발받으면서 사나 싶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좀 도와줘. 다음 달까진 월급 줄게. 그러고는 딸은 한 달 뒤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막내 아들 김영철은 신씨가 30대 초반일 때 낳았습니다. 큰아들과는 6살 차이였고 형과 누나에 지어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나가서 놀기보다는 집에서 컴퓨터 하면서 노는 걸 좋아했죠. 공부는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뭐든지 중간이었습니다. 대학도 갔고 직장도 들어갔지만 진득하니 다니질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크면서 크게 속을 썩이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34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겠다며 처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임신한 채로 말이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만났다는 말이지. 네. 늘 컴퓨터를 붙잡고 살더니 아들은 결혼할 여자도 컴퓨터로 만났습니다. 신씨는 그런 두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요즘은 예전이랑 다른 시대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애써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결혼을 했습니다. 초대할 사람도 얼마 없다며 양가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죠. 신씨는 막내 아들의 결혼을 마지막으로 땅을 전부 처분해서 전셋집을 구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신씨의 기나긴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어디에요? 신씨가 딸 집에 출퇴근하던 당시였습니다. 너희 누나 집에 와 있지. 네. 저 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얼마 되지 않아 막내 아들이 어린 손자를 데리고 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준우 엄마는 어디 갔어? 친정해요. 근데 넌 왜 회사 안 가고 있어? 그만뒀어요. 가끔씩 이렇게 딸의 집에 오는 막내 아들과는 늘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전업주부인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애를 맡기기 위해서 아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며느리가 자주 친정에 가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또 싸운 거야? 아, 몰라요. 왜 그러는데?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막내 아들은 직장을 다니다 그만뒀다 떠돌아다녔고 손자도 이렇게 정처 없이 이리저리 맡겨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딸이 이사를 가고 얼마 안 돼서 막내 아들이 신씨의 집으로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죠.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이혼? 신 씨가 자식들에게서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왜 또 싸운 거야? 싸운 게 아니고요. 아예 갈라선다고요. 그러면 애는? 준우는 어쩌고? 그 여자가 놓고 가버렸어요. 딴 놈이랑.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신 씨는 거의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폈는데 그 남자랑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또 게임에서 만난 남자랑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는 알아서 키우라고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착하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아들은 혼자서 애는 못 키우겠다며 신 씨의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말했죠. 너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정리하게? 그러니 또 들려오는 대답은 기가 막혔습니다. 직장 옮겨 다니고 일 안 하고 노는 동안 전세에서 월세로 바꿨고 그마저도 월세를 안 낸 지 한참 돼서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었다는 아들. 그래서 맨몸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에 신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봉사가 된 듯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왜 어린 아들을 두고 이렇게 갈라서야 하는지, 그리고 다 큰 아들과 그 손자까지 다시 자신이 떠맡아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나앉게 생긴 아들과 손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아들은 신 씨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40, 그리고 손자가 6살이었습니다. 밥 먹어라. 조금 있다가요. 이따 나가봐야 되니까 지금 먹어. 아, 그럼 방으로 갖다 줘요. 한숨을 쉬고 방문을 열어보니 아들은 또 게임 중이었습니다. 너 직장 안 구할 거야? 벌써 몇 달째야? 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눈은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손은 딸깍딸깍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게임 좀 그만하고 제대로 살아야지. 준우가 저렇게 크고 있는데 어쩔 거야?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스트레스 좀 주지 마세요. 나는 뭐 노력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러더니 아들은 일어나서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방문 앞에 서서 신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할미, 맘마, 그래. 준우야. 밥 먹자. 신 씨는 손자 밥을 먹인 뒤에 다시 한번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이따가 먹는다고요. 지금 준우 데리고 센터 가야 해. 너도 가야지. 다녀오세요. 집에 있을 테니까. 네 아들이잖아.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신 씨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손자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아동발달센터였습니다. 6살인 손자 준우는 또래보다 조금 늦되었습니다. 특히나 말이 조금 어눌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한번 가보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길래 급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결과는 언어가 느린 것은 맞지만 그게 꼭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지만 신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미, 엄마 어딨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자 준우가 신 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일하러 갔지. 한산한 버스 안에서 손자와 나란히 앉아있던 신 씨. 조금 후에 아이는 신 씨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손자를 지켜보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무척 화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아들은 그 모양 그 꼴이고 그 밑에서 태어난 손자 준우도 가엾고 또 70 넘어서 이러고 있는 자신의 인생도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이게 끝이 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요함을 깨고 신 씨의 휴대폰이 띠링 울렸습니다. 차마 열어보기 두려운 큰아들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일주일 전, 10몇 년 만에 연락이 왔었는데 반가운 마음에 받았더니 땅을 팔았냐고 물어보던 큰아들. 또 사업자금 이야기였습니다. 다 팔아서 막내까지 장가 보냈다고 하니 그 뒤로는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폭언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기만 했어도 일이 이렇게 안 꼬였다.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줘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부모 맞냐. 차마 다시 떠올리기 싫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신 씨는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을 무시했습니다. 이대로 다 놓아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집을 팔아버리려고 망설였던 게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손자 하나가 눈에 밟혀서 차마 그러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키울 리는 만무해 보이고 지금은 모른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손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어린애까지 신 씨가 또 키울 생각을 하면 차라리 죽으면 편하지 않나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아프고 내 삶은 어디 있나 공허함도 자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 씨의 삶은 점점 무기력해졌죠.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가 내 인생 저물어 버렸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휴대폰에 내려다보자 큰아들이 아닌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어릴 적 단짝 친구였죠. 잘 지내? 혼자서 바람 쐬러 공기 좋은데 왔는데 생각나서 연락했어. 1년 전 남편상을 당한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별일 없지? 자식들은 잘 있고? 그렇지. 다 잘 있어.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만나자. 안부 전화였는지 전화는 금방 끊어졌습니다. 서너 달에 한 번 꼴로 가끔 안부를 물으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친구의 인생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죽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부부가 둘이서 알콩달콩 여행도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본 친구는 신 씨와 똑같이 70이 넘었지만 60세로도 안 볼 정도로 너무 젊어 보여서 놀랐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어도 고생 안 하며 산 것 같은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물론 그 인생이야 함부로 짐작해 볼 수 없겠지만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고 자식 때문에 속 썩을 일 없는 거야 분명했으니 다시 태어난다면 그녀의 인생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온전한 나의 삶. 신 씨에겐 평생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 키우는 기쁨은 어릴 때 순간 반짝이는 점 같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모르는 괴로움의 연속이었죠. 지금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가는데 자식 키우는 일은 눈을 감아야만 진정 끝이 날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신 씨는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하나든 둘이든 자식은 절대 안 낳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씨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가 자식들을 낳은 것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